자, 오늘 볼 작품 중에서 좀 제법 복잡해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을선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조자료를 같이 열어놓고 시작합시다. 보조자료는 일단은 49페이지를 한번 쓱 보자고요. 뭐가 보이죠? 인물 구조도가 보일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핵심 축은 두 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인물 자체는 우리 주인공이 정을선 같아 보이지만 선생님은 동의할 수 없어. 자, 이 작품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뒤에 나오는 유추연, 이쪽에 집중이 많이 됐어요. 유추연. 참고로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야. 근데 이 작품은 내용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뭐 춘향전을 단순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단순한 사랑 그리고 그 이별 뭐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래 이렇게 하자. 우리 그 수능특강 교재 보기에 있는 거 먼저 챙기고요. 요거 가지고 구조도로 정리를 한 다음에 전체 줄거리 보고 나서 스토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55페이지 4번 보기를 보면 이 얘기가 먼저 나와 있을 거야. 정을선전의 서사, 이야기 구조는 남자 주인공 정을선과 충렬 부인 유추연의 애정 성취와 가정의 안녕축으로 진행되는데 전반부는 아예 대놓고 작품이 두 개의 챕터로 나눠진다고 돼 있지? 자, 이 작품의 A 전반부는 무슨 이야기로 전처 소생을 계모가 학대하는 내용이 담긴 계모형 가정소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 이 작품은 모두 가정소설이야. 근데 혹은 다른 말로 가정사 소설이라고도 불러. 한 가문에서 벌어진 이야기거든. 근데 첫 번째 포인트는 계모형이야. 계모형 가정소설. 자,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말을 방금 한 거거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 개념어야. 계모형에서 계모가 누구를 괴롭히거든? 전처 소생을, 그러니까 전처의 부인이 낳은 자식, 전처의 부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전처가 낳은 자식을 괴롭히잖아. 상황론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계모는 왜 전처 소생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근데 계모의 입장에서는 원래 계모의 상대방은 누구여야 하거든? 전처잖아. 근데 문제는 계모는 전처를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전처는 이미 젊은 시절에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아름답고 좋은 기억, 예쁜 기억만 남아있는 법이거든. 그러다 보니 계모는 그 자신의 시기와 질투를 누구에게 쏟아낼 수밖에 없다? 그 전처가 낳은 자식인 전처 소생을. 그 전처 소생이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우리 주인공 유추연.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유추연이 우리 계모인 노씨라고 그냥 쓰자. 자, 노씨.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는 게 첫 번째 메인 구조야. 오케이? 그래서 뭐 얘가 잘 나가면 그냥 일단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지. 좋은 남자 만났어. 짜증나. 열받아. 결혼하는데 쟤는 좋은데 시집 가는데 열받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전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후반부는 일부 다처제의 문제로 인한 여인들의 갈등이 나타나는 쟁총형 가정소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대요. B 챕터는요. 똑같은 가정소설이지만 구조가 쟁총형으로 달라요. 쟁총이 무슨 뜻이야? 총애를 쟁취하기 위한 설투를 말하는 거지. 한 남자를 두고 일부 다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일부 다처에서 먼저 우리 주인공 유추연. 근데 참고로 여기서는 이름이 좀 아예 바뀌어 있는 상태로 고정이 돼버리거든. 충렬부인이라고 표현이 돼. 이유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말로 우리 주인공 유추연이야. 유추연과 그 상대가 되는 정렬부인.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또 주축이 될 것이다. 작품을 크게 두 개로 갈라놔. 참고로 우리가 보는 장면이 기본적으로 여기 요 장면이거든. 그래서 이 작품은 아주 높은 확률로 만약에 모의고사 출제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얘 들고 올 가능성 엄청 높은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따가 봐야 될 장면들 좀 짚어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두 사람이 또 참고로 이름도 알려드릴까? 조씨예요. 조씨. 알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계모인 노씨와 정렬부인 조씨는 갈등을 주도하는 악인으로 등장하고
정을선전에서는 또 이외에 주인공을 둘러싼 보조인물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그러니까 인물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지, 그지? 악행을 돕던 인물과 주인공을 돕는 인물들이 맞이하는 결말의 차이를 통해 권선징악이라는 주제의식이 구현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참고로 이름도 헷갈려. 이쪽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는 조치 밑에 금련이라고 하는 다시 금련이라고 하는 시비가 붙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인공 충렬 부인한테는 금섬이라는 아이와 월매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는 여기가 핵심이야. 그래서 물론 이 금련이도 글자 왜 이래? 충렬 부인의 소속이긴 한데 얘한테 덮어쓰기 위한 조씨의 조력자거든.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실 것.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름을 외워서 문제 출제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구조가 핵심인 거 알아두시고 그 그래프가 여러분들 보조자료 49페이지 아까 보라고 했던 페이지에 그려져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스토리 먼저 좀 챙기고 나서 실제적으로 장면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를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줄거리 보기 위해서 48페이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보자. 송나라의 일단은 배경을 어디로 세팅하고 있어요? 중국 배경으로 세팅하고 있죠. 스펙타클을 강조하고 싶은 모양이야. 자, 황성 동문 밖에 정치공이라고 하는 이름난 관리가 있었는데 그는 부인 경씨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는 게 금심이었는데 아들을 얻었고 을선. 이때 정승상은 우승상 유한선과 절친했고 유승상도 딸을 낳았고 이름을 추연. 이때 최부인은 딸 낳은 지 3일 만에 죽고 말았죠. 수년이 흘렀습니다. 유승상은 노씨를 후실로 들이게 되는데 이 계모인 노씨는 어질지 못한 사람이라 유승상을 예로서 섬기지 못하고 일가 친척과 노복을 박대하죠. 문제는 노씨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앞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여자처럼 연기를 해. 하지만 노복들만 남았을 때 혹은 우리 추연이만 남았을 때는 그렇게 박대를 하거든요. 유승상이 보는 곳에서는 추연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노예처럼 대하였으며 이로 인해 추연이 슬퍼함을 유승상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일단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월이 흘렀습니다. 추연이 15세가 되죠. 노씨는 유승상이 딸을 아끼는 것을 치기해서 추연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한편 유승상은 소인의 모함을 받아 관직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됐거든. 이후 유승상은 자신의 회갑잔치에 정승상 초대했고 을선이 데리고 방문했고 을선이는 그 와중에 추연이를 보고 한눈에 반하는 일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워하는 마음이 깊어서 병을 얻게 됐죠. 정승상은 아들이 사람 때문에 병이 난 것임을 알고 그러니까 상사병이죠. 을선에게 사연을 물어보게 됐고요. 제가 한 여자를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얼굴이 잊혀지질 않아서 죽을 것 같아요. 아, 추연이 말하는 거구나. 둘이 결혼시키자 해서 매파를 구해서 손인을 정하도록 했지. 이때 매파는 유승상의 집에 가서 정승상의 편지를 전하고 추연의 현숙한 아주 정갈한 인품을 알아채고는 추연으로 혼인을 정했죠. 유승상은 정승상의 편지를 보고 기뻐하며 혼인을 허락했고 황성으로 돌아온 매파가 정승상에게 추연으로 혼인을 정한 소식을 전했고 이를 전해 들은 을선은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할만하게 쭉 읽었잖아. 어려울 내용은 없어, 그렇죠? 둘 다 어렵게 얻은 자식들이고 그래서 정을선의 부모와 유추연의 부모가 서로 합의하에 두 사람을 맺어주기로 결정했었다. 다만 그 전에 유추연이 계모 노씨에게 핍박받는 장면이 존재는 한다라는 거. 네, 여기서부터 핵심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아예 대놓고 장면 포인트로 잡혀 있잖아요. 보셔야 되는 장면이에요. 태평한 시즌을 맞아 을선은 공부에 힘써 과거 시험을 보고 자원급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승상과 추연은 매우 기뻐하였지만 노씨는 거짓으로 기쁜 척하며 추연을 해칠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라고 했을 때 아까 열받는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얘가 잘 나가는 게 난 짜증나는 거야.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죽임 작전을 들어갑니다. 물론 참고로 이때 별도로 이 뒤에 나오는 조왕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조왕이 이 정을선이라는 얘가 뛰어난 인물임을 알고 왕의 추천에 의해서 결혼이 권유돼. 참고로 왕이 권유하는 거니까 거절이 쉽지 않겠죠. 하지만 정을선은 나 추연이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no! 라고 외쳤던 상황인 게 복잡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을선은 조왕과는 신분 차이도 크고 추연과 정원한 사임을 들어서 청혼을 거절한 상태였는데
그리고 나서 을선은 빨리 추현이랑 결혼해야지 하면서 막시심이 갔습니다. 한편 노 씨는 추현을 해칠 생각으로 죽에 독약을 타서 추현에게 먹이려고 했는데 죽을 먹으려고 하니까 죽에 먼지가 날아들었어. 무슨 성? 우연성. 추현이 먼지를 건져서 버리니까 푸른불이 일어났어. 놀란 추현의 유모는 그 죽을 개에게 먹였고 걔는 무슨 죄야? 죽었어. 그래서 이후 추현은 유모의 집에서 밥을 가져다 먹으면서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있게 되었고 노 씨는 매번 독약을 타서 먹이고 있는데 밥도 먹이고 나오고 있는데 왜 안 죽지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또다시 다른 개는 없을까? 또 노려보는 상태가 됐습니다. 결국 유승상댁에 을선이 도착했죠. 혼례가 거행됐습니다. 야,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돼. 혼인날 밤 을선과 추현이 부부의 연을 맺고자 할 때 갑자기 창밖에 수상한 남자가 나타나 을선에게 남의 계집을 품었다 라고 말하죠. 이에 을선이 분노하여 뛰쳐나갔지만 낯선 이는 사라지고 없지. 그러니까 이건 뒤에서 이제 이간질하는 거죠. 첫날 밤에 딴 남자가 와서 네 여자 나랑 잤어 이러고 있는 거잖아. 을선은 추현이 부정한 짓을 했다고 오해하며 정승상과 함께 황성으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억울하죠. 유승상이 노 씨에게 을선이 떠난 이유를 묻자 노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아우 지난밤에 우리 딸애가 하면서 얘기를 하죠. 을선이 떠난 후 추현은 적삼에 자신이 억울함이 담긴 혈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자, 뭐라고요? 죽었어요. 자살입니다. 근데 어떻게 스토리가 이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아침 드라마예요. 점 찍고 다시 나타날 거예요. 오케이, 가보자. 황성에 돌아온 정승상은 이전에 이제 계획됐던 조왕의 딸과 결혼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을선이는 좌승상, 조왕의 딸은 정렬 부인 이렇게 봉해줬습니다. 어느 날 근데 천자가 익주자사로부터 장계 보고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무슨 보고문이야 하고 봤더니 유승상의 딸이 원귀가 되어 사람들을 죽이는 기이한 일이 벌어났으니 어진신을 보내어 이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누가 출동해야지? 을선이 출동해야죠. 자, 을선이 어사가 되어 익주로 갑니다. 을선은 익주에서 추현이의 유모를 만나 자초지종을 듣고 이를 천자에게 알렸죠. 천자는 추현을 충렬 부인에 봉했고 직접과 규제를 지어서 뭐야? 억울함을 풀어라 이 소리죠. 직접을 줄 테니. 을선은 유모의 도움으로 추현의 원혼을 만나게 되고 추현은 을선에게 자신을 되살릴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추현은 을선이 나무 아래서 주워온 구슬과 익주 자사를 통해 구해온 약을 먹고 되살아났어요. 무슨 성? 전기성. 자, 우연성, 전기성 포인트 빡빡 다 잡히죠. 스토리만 봐도. 환생한 추현은 황성으로 가서 왕비, 즉 을선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고 왕비는 근데 추현이가 너무 예쁘고 좋거든. 참하거든 애가. 그렇게 돼서 정실 부인을 정하게 됐고 당연히 그러면 정렬 부인의 입장에서는 쟨 뭐야가 되는 거지. 남편의 전 여자가 나타났어. 심지어 우리 시어머니는 걔가 더 좋대. 열받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챕터의 핵심이 시작됐죠. 다음 장면. 시간이 흘러 추현이 이제는 아예까지 갖게 됐습니다. 조 씨는 추현을 해야 결심을 하죠. 을선이 대원수가 돼서 전쟁에 나간 사이 조 씨는 12금련에게 남자 옷을 입히고 추현의 침소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왕비의 사촌인 성복록에게 뇌물을 주고는 왕비에게 추현이 다른 남자와 통정한 것처럼 모험하도록 하였죠. 추현을 찾아간 왕비는 때마침 난목한 금련이 추현의 방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지요. 왕비는 추현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고 오해하면서 옥을 가두어버렸고 또 추현은 억울함에 옥에서 자살하려고 하지만인데 참고로 이 장면 별표 좀 쳐놔줘. 이거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 지식이 되게 편안함을 주는 영향이 될 거거든. 자, 상황 판단 잘해보자. 일단 정렬 부인의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충렬 부인의 방이 있고 그리고 왕비의 방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갑자기 뭐 복록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누구지? 금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지? 상황 판단 잘해봐. 자, 정렬 부인의 방이 있고 충렬 부인의 방이 있고 왕비의 방이 있는데 정렬 부인이 계략을 짠 거야. 어떻게? 먼저 충렬 부인이 먼저 자기가 아프다고 해. 여보 나 아파.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니까 당연히 예의상 충렬 부인은 여기에 문병과 간병을 왔겠지. 와요. 그럼 뭐가 된 거야? 방이 비었지. 방이 비었을 때 금연이를 시켜서 남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그 방 안에 숨어 있어라 라고 말해요. 됐지? 그런 상태에서 정렬 부인은 갑자기 이제 다 낫대. 나 안 아프다 이제? 괜찮아졌다. 간병해주니까 참 좋네. 돌아가도 돼. 안녕 하면서 보내줬어요. 자, 충렬 부인이 그럼 다시 돌아왔겠지. 돌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참고로 그 타이밍에 정렬 부인은 또 자기가 직접 아픈 연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복록이를 시켜서 왕비랑 얘기를 하다가
아니 저기 충렬 부인의 집 방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가게 만드는 거야. 누군가 결정적인 사람이 그 장면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왕비가 이때 동시에 움직인 거야. 그럼 움직였을 때 얘한테는 무슨 명령이 떨어졌을까? 밖에서 사람들 막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일단 옷을 여며 입는 척하면서 뛰어나가라. 호다다다다닥 뛰어나갔고 그 장면을 충렬 부인은 문을 열었는데 남자가 뛰어나오잖아? 뭐지 이건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왕비가 내 인연! 그러고 있는 거지. 자, 그 상황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또 억울하게 gat이게 된 상태. 근데 선생님이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따 지문 읽어보면 알 거야. 이 구조를 알면은 되게 작품이 쉽게 읽히는데 이걸 모르면 이 사람은 또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 거고 갑자기 왜 저기 가라는 거지? 복잡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더 갈게요. 12 금섬의 만류로 마음을 접고 혈서를 떴습니다. 혈서 자주 쓰죠. 금섬은 이 편지를 자신의 오라비를 시켜 을선을 보냅니다. 참고로 이때 이 금섬의 오라비, 그러니까 오빠가 재주가 뭐냐면 마라토너야. 겁내 빨리 뛰어. 그래가지고 엄청 빠른 속도로 전장터까지 전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금섬이는 정말 충직한 게 금섬은 다른 시비인 월매와 함께 추연을 탈옥시킨 다음에 탈옥을 그냥 해버리면 또 찾으러 다닐 거 아니야. 어디서 많이 보던 스토리죠. 그래서 자기가 추연인 것처럼 꾸미고 자결을 해요. 충직하죠. 오케이? 그리고 월매랑 함께 도망가게 만든 거야. 그런데 문제는 시체가 추연이 아닌 것을 알게 된 조씨야. 그러니까 금섬은 원래 어떤 의도였겠지? 내가 추연처럼 꾸미고 죽어버리면 사람들은 충렬 부인이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고 찾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충렬 부인이 도망갈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망가졌어요. 자, 그러자 조씨는 아니 그런 일이 벌어졌어 하면서 참고로 누구를 잡아와? 월매를 잡아오는 거야. 그리고 월매를 잡아오고 계속 고문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지만 그리고 그동안 그 동이에 숨어있던 추연은 심지어 애까지 낳게 되고요. 구덩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슨 동굴 같은 데 숨어 있었던 거죠. 멀리 도망은 못 가고. 참고로 이때 을선은 금섬의 오라비가 가지고 온 추연의 편지를 읽고 3일 만에 황성으로 날아왔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통할타치 탄 거죠. 이때 을선은 죽을 위기에 놓인 월매와 구덩이에서 숨어 지내던 추연을 구하게 되었고 을선은 국문을 열어서 금련을 문초해서 진상을 밝혀냈더니 그 결과 조씨는 게 되고 원래는 잘라버리려고 하거든. 근데 이제 노벌도벌을 하거든. 심지어 왕도 인정. 야, 이 정도면 머리 자르는 게 맞는데. 근데 인정이 안 돼요. 금연이만 머리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추연의 부탁으로 을선이는 월매를 첩으로 맞이하고 월매는 아들 춘영이까지 낳게 되는. 오케이. 을선과 추연은 조기 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말년에 자식들을 불러 화목하게 살 것을 당부하고는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며 이 작품은 행복한 결말로 향해 가게 됩니다. 됐죠? 자, 주변 인물들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막 드라마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었죠? 자, 스토리 다 알려드린 이유가 뭔지 제일 잘 눈치를 채야 돼. 일단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작품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 작품 가지고 끌고 오면 선생님이라면 이런 문제를 냈고 야, 내들 내고 싶지 않냐? 두 장면을 끌고 온 다음에 심지어 이게 보기 연계잖아. 봐봐. 정을선전 들고 왔는데 지문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는 요 장면 하나 들고 오고 일부분 가져오고 또 나머지 절반을 여기서 가져온 다음에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의 양상의 차이를 묻는 문제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뻔히 보이지 문제 유형이. 그죠? 그래서 지금 보조자료에 실어놓은 다른 장면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선생님이 다 보조자료로 실어놨으니까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읽어.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장면은 저 정확하게 좀 챙기러 가기 위해서 본문 152페이지를 읽고 디테일하게 사건 전개 양상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그걸 상상해야 돼. 선생님이 지금 다 읽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먼저 말씀드린 거야. 원래 이거 제일 마지막에 말해줘야 재밌는 건데 먼저 말씀드리면 요거를 내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낼 수 있었어야 될까 생각하면서 읽자. 갈게요. 자, 앞부분에 줄거리 따위는 없죠? 문제 푸는데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하루는 기운이 쇠진하여 죽기에 임하였더니 누가 하면서 궁금해하죠. 문득 해산, 잠깐만 애를 낳았다고? 여러 날 굶은 산모가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정신을 수습해서 태어난 아이를 보니 이 남자 곧 남자아이거든. 일희 애를 낳았으니까 기쁘지. 일비 근데 죽게 생겼어 지금.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박명한 죄로 금섬이가 죽었고 월매 또한 죽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참혹하지 아니하리요. 매우 참혹하다는 뜻이네요. 아, 그럼 이거 누구의 멘트구나. 우리 충렬 부인의 멘트로구나. 아, 선생님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거 깜빡했네.
아니 해줬구나. 아까 스토리에서 왜 유추연이 충렬부인이 세팅됐는지 이해드렸죠? 죽었을 때 충렬부인 하사받고 억울함을 풀고 다시 선세로 돌아왔어. 근데 여전히 충렬부인은 맞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충렬부인이라고 해서 부를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아이를 안고 네가 살면 내 원수를 갚으려니와 이 지함. 지함은 무슨 뜻이야? 지함. 지, 땅이, 함몰 꺼졌다는 얘기야. 땅구덩이. 오케이? 지함에 들어서 누가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목이 매우 한탄하니 그 부모의 참혹함과 슬픔을 이루추는 영같이 못할러라. 참고로 여기서 이것도 부모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건 맞지 않냐?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지금 여기서도 일치불이치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있지 않아? 현재 충렬부인은 지함에 갇혀있는 상태. 그럼 충렬부인은 누구의 원조를 받아야만 살아나갈 수 있어? 월매가 도와줘야 돼. 밖에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물도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월매가 안 오지. 월매가 안 오는 걸 보고 판단했겠지. 아, 얘 잡혔구나. 얘 성격상 그치 죽어도 말 안 하려고 할 텐데 큰 모진 고문을 겪겠구나. 그리고 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굶어 죽겠구나 생각하는 거겠죠? 오케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 정을 써는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부모의 참혹함이라는 건 원래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알아두시고 계속합니다. 자, 중략 다음 장면입니다. 원수. 그럼 원수는 누구겠어? 정을선이겠지. 총말을 채찍질을 해가면서 필마 단기로 3일 만에 황선에 달았어. 안 쉬고 달려온 걸 거야 이거는. 그죠? 이때 조 씨가 다시 형틀을 차리고 월매를 잡아내어 형틀에 올려매고 어미 취재하며 유부인의 간 곳을 묻되, 그치? 야, 유씨 부인 어디 갔어? 충렬부인 어디 갔어? 종시 승복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재촉하는지라 나를 죽여주시오. 난 말하지 않겠소. 조 씨가 치다 못해요. 그치고 차후에 혹 탈로나까 겁을 내어 가만히 수건으로 목을 메어 거의 죽게 되었더니. 그쵸? 그러니까 지금 죽이는데 고문치사로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얘는 왜 이렇게 맞았어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살했다는 결론 내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목을 매버리고 싶었던 거야. 그러고 있는데 뜻밖의 승상이 우다다다다 달려들어오더니 바깥을 봤더니 웬 여자가 백목으로 목을 베고 있거든. 자세히 보니까 월매야. 월매야. 왜? 지금 을선이는 월매가 누군지 알지? 내가 사랑하는 추연 씨의 몸종. 제가 목을 왜 메고 있는 거야? 하면서 뛰어갔죠. 바삐 끌어놓고 보니 막 피가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차리지 못하고요. 또 이에 약물로 구호를 했더니 금방 진정이 됐습니다. 원수가 무슨 일이냐? 영구를 물어보니 월매가 이에 금섬이 죽은 일과 유부인이 화를 피하여 지함 속에 계심을 자세히 고했습니다.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개하고 있죠. 체크. 승상이 분하여 급히 월매를 앞세우고 구렁에 가보니까 유부인이 월매의 양식에 의지하여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해산 아이를 낳음에 복중 뱃속이 허한 중 월매가 옥중에 고남에 어찌 양식을 이으리오. 그 무슨 소리야 이거. 그동안은 월매의 도움으로 살아나왔지만 애 낳고 난 뒤에는 하나도 못 먹고 애가 죽어가고 있는 거지. 여러 날을 절 끊어버린다는 얘기야. 곡식을요. 밥을 못 먹고 기운이 쇠진했고 지기가 일신에 사무치니. 이건 뭔 소리가? 땅의 기운이 사무친 거야. 여러분들 땅바닥에서 자면 어떻게 되죠? 입이 돌아갑니다. 그죠? 나쁜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부어가지고 얼굴이 변형되어 능히 알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됐어. 참혹하죠? 그 가련함을 어찌다 측량하려. 자, 전형적인 서술자의 개입이죠? 너무 불쌍하지 않아? 라고 지금 서술자가 말한 거잖아. 자, 아이와 부인을 월매로 하여금 보호하게 하고 내당에 들어가 왕비께 보니. 왕비는 누구야? 정을선의 엄마야. 맞지? 왕비는 크게 반겨 승상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아이고, 만리전장에 가서 대국을 세우고 무사히 돌아오노니 노모의 마음은 참 즐겁구나. 그런데 네가 출전한 후 간해에 불측한 일이 있었으니. 자,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지 마. 간에 불측한 일, 집안에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 생겼대요. 그게 충렬 부인이 위험에 처했다는 얘기겠니? 아니야. 왕비는 지금 무엇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마누라가 바람을 피더라인 거예요. 오케이? 오해 금지. 오케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그 통한한 말을 어찌 다 형언하리오 하고 충렬지 부인의 자초지정을 말하니 승상이 말합니다. 모친 마음을 진정하옵소서. 처음에 충렬의 방에 간부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요. 자, 지금 을선이가 뭘 시작한 거야? 탐문과 취조를 시작한 거야. 어머니, 충렬 부인의 방에 간부가 무슨 뜻이에요? 간부. 간통하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간통남이 충렬이의 방에 있다는 정보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거기서 찾아나기 시작하는 거지.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억울함을 푸는 거니까. 했더니 노모의 사촌 서사촌 복록이가 와서 이리이리 하라기로 하노라. 이거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죠? 이건 이리이리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어떤 일로 쓰인 거야? 앞에서 이미 벌어졌던 일을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건의 빠른 전개를 이끌기 위해서 표현한 구절이죠. 이리이리 여차저차 이런 거 중요합니다. 알았어요. 승상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복록이 찾아와! 했는데 복록이는 얘가 이렇게 3일 만에 뛰어왔다고? 뭐 사건 밝히겠는데 도망가야지 하면서 이미 도주했어요. 자, 그럼 작전을 바꿔야죠. 승상이 이번에 외당에 나와 형틀을 차려놓고 옥조를 잡아들여 공문합니다. 그쵸? 자, 막 지금 을선이 지금 분노게이지 가득 차는데 최대한 침착하고 있습니다. 그쵸? 일단은 왕비한테도 확인해보고 왕비 안 썼냐? 왕비한테도 체크해보고 참고로 충렬 부인에 가둬놨던 옥졸들도 지금 신문 작업에 들어간 거야. 니들이 옥중에 주둔 시신이 충렬 부인이 아닌 줄 어찌 알았으며 그 말은 누구한테 했더냐? 은휘 숨기지 말고 답답하래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옥중에 죽은 시신이 충렬 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 알렸기 때문에 사건이 또 이렇게 심각해진 거잖아. 그치? 그럼 그것도 밝히면 되는 거지. 옥졸이들이 황급하며 말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마는 염습할 때 보니 얼굴과 손길이 곱지 못하여 부인과 다름을 소인 등을 의심하여 서로 말할 적에 그러니까 그거네. 야, 감옥을 지키는 옥졸들이 부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볼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얼굴은 모르지만 애가 이제 시신이 돼버렸으니까 몸을 씻기고 있는데 손은 왜 이렇게 막 터 있으며 얼굴에 뾰루지는 왜 있는 거야? 아니 집안의 부인이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러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수덕수덕하고 있는데 때마침 정렬 부인의 시비인 금년이 나왔죠. 금년이가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듣고 묻길래 소인이 안면에 얽매여 말하고 행여 누설치 말라 당부하였을 뿐. 오케이? 좀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게 충렬 부인이 맞을까? 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말하지 마, 저번에 했는데 듣는 일 모릅니다 라고 말하죠. 승상이 또 들은 대로해서 칼을 빼앗들어 서안을 치며 서안이 무슨 뜻이야? 조그만 서랑 왜 양반들이 앉아있는 앞에 있는 탁자 같은 책 보는 책장 조그만 상을 서안이라고 불러. 보통 어떤 단호함을 드러내고 싶을 때 칼 빼가지고 서안의 모서리를 잘라버리거든. 일반적으로 그래요. 자주 그런 장면이 자주 나와. 자 하면서 야 이번엔 금련이 잡아와. 호령하니까 노복등이 황황하여 금련을 잡아다 개하에 꿀리니 계단 밑에 꿀려 놓았습니다. 이제 지금 높은 자리에 우리 대원수가 앉아있고요. 12금년이는 바닥에 꿇어 있습니다. 노복등이 꿇으니까 승상이 고성으로 묻습니다. 너는 옥졸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말하였느냐? 금년은 혼비백산 말합니다. 정렬 부인이 금은을 많이 주며 개교를 가르쳐서 남복을 입고 충렬 부인 침소에 들어가서 병풍 뒤에 숨어있던 일과 정렬 부인이 거짓 병든 체함에 충렬 부인이 놀라 문병하고 탕약을 갈아들여 밤이 깊도록 간병하시니 정렬 부인이 병이 잠깐 낫다 하고 충렬 부인들어 그만 침소로 가소서 하니 충렬 부인이 마지못하여 침실로 돌아가신 후 조부인 성복록을 처해서 금은을 주고 왕비 침전에 두세 번 참소하던 말까지요. 사건의 전말을 이제서야 밝히는구나. 그쵸? 선생님이 설명해드린 그대로의 내용 맞죠? 그러니까 알면 편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한 거야. 이렇게 자초지종을 구하니까 왕비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죠. 왕비가 이제 사건의 전말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왕비는 금년이의 고백 이후에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거지. 보통 이런 것도 타이밍 싸움이 되는 거잖아. 언제까지는 사건의 전말을 알지 못했다? 어느 이후에 알게 되었다. 이런 사건 전개의 정확한 양상을 명확하게 그려내는 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거야. 아이고 내가 불명한 건 또 뭔데? 밝음이잖아. 밝지 못하여 악녀의 꾀. 악녀는 누군데? 정렬 부인. 그래서 애매한 충렬만 죽을 뻔했으니 무슨 낯으로 이 현숙한 부녀자를 대하리요. 그럼 현숙한 부녀자는 누구겠어? 충렬 부인이겠죠. 슬퍼하니까 승상이 말합니다. 이는 못 치는 허물이 아닙니다. 소자가 집안을 잘못 다스린 죄이지요. 바라옵건대 스멜치 마세요 하면 돼. 왕비는 눈물을 거두고 침석에서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승상은 또 위로하며 즉시 조씨를 잡아들여 또 꿀리고 꾸짖습니다. 네 죄를 알렸다. 야 근데 너는 그냥은 못 죽여. 내가 임금께 보고문을 올려야겠어. 심지어 임금께 보고하겠대요. 두 가지 의도가 있겠지. 하나, 이거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니까. 왜 큰 문제야? 내 마누라가 공주 출신이니까 조왕의 딸이라며. 그리고 이 손사는 누가 권한 거야?
임금이 직접 권한 거야. 당신 때문에 원사가 그렇게 막아졌으면 뭐 물론 그렇게 탓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보고 드리는 게 맞잖아.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 씨가 애달파서 그쵸? 저 탈로 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면서 임의대로 하자라고 말하고 말하죠. 자, 그래서 승상이 노에서 큰 칼을 씌운 다음에 상소를 지어 올립니다. 그러면 더 승상 정을 선언하면서 편지가 시작되죠. 돈수 100배. 이것도 자주 나오는 말이지. 머리를 조아리며 100번을 절하며 성스러우신 임금님의 탑전 높은 위에다가 편지를 올립니다. 제가 블라블라에서 싸워 이겼고 블라블라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 원래 이거 전쟁 끝나고 왔으면 어디부터 가야 돼? 임금한테 먼저 가야 되지. 근데 제가 너무 급해서 집에 먼저 왔어요. Sorry.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야. 천자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자, 일단 저희가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부끄러운데요. 비록 신의 집이 이리 오나 스스로 처단하지 못하여 이 연유를 자세히 상달하옵니. 그러니까 스스로 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당신의 허락이 좀 필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원하옵건대 폐하는 극형으로 국법을 쓰시어 죄인을 다스리고 극형을 치르래요. 그럼 뭐예요? 극형은 뭔데? 막 능지처참 이런 레벨이잖아. 사지를 찢어 밝히고 막 이런 거거든. 신의 집 12 금섬이 상전을 위해서 죽었으니 그 원호는 표창해 주시고요. 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그 끝에 유씨가 지함에 들어 해산하고 막 이런 일들을 그쵸? 자세히 디테일도 보탰어요. 상이 본우의 대경 깜짝 놀라 말씀하시죠. 승상 정을서는 우리 국가의 대공을 세운 우리 집의 주석지신 기둥이자 주춧돌 같은 녀석이야. 이런 해견변이 있으니 어찌 한심치 아니려 한다면서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당장 참수해 라고 말하죠. 그랬는데 신하들이 말하죠. 전하 신하들은 몰라 맨날 아니 되는 거지 그지? 아니 되옵니다. 왜 안 되는데? 여인의 죄는 중하오나 조왕의 딸이고 승상의 부인에게 그죠? 차명을 쓰시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그냥 집에 사사하심이 옳다. 무슨 소리야? 얌전히 죽이라고요. 그래서 사약에 넘어가는 거야. 그쵸? 그렇게 돼서 천자는 옳게 여기고 비답을 내리죠. 내가 덕이 부족해서 이런 병경을 일어났구만. 미안하구만. 그러나 정렬 부인은 일국 승상의 부인이니까 특별히 약을 내려 집에서 죽게 하니 경 그리하려고 그렇게 해라. 야, 네 마누라가 아무리 열받았어도 너 지위와 체면을 생각해. 그죠? 영부인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지. 금성과 그리고 월매는 고금이 없는 충비니까 충렬문도 세워주고 그렇죠? 유수의 이름이 나기라 하고 그 다음은 안 읽어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결말이 이루어졌다까지 한번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을선전을 선생님이 지금 어렵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복잡하다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싶어. 사건의 전개항상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만 봐도 어때 너희들 눈에? 문제 낼 만한 건덕지가 많이 보이든가? 되게 많이 보이죠. 어느 순간까지 몰랐을까를 묻는 문제 있을 수 있고 인물 간의 관계도를 정리해보는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거고 사건의 전개 양상에서의 어떤 속도에 대해서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너무 건덕지가 많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약간 2번 문제가 자,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가 좀 독특하다기보다는 좀 쏘쏘하죠. 고전 소설에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술자는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해서 가치 판단하고요. 감정 표출 등의 자원을 보이도 하며 현재까지의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앞에서 벌어진 사건을 정리해주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간략하게 제시하기도 하면서 진짜 별일을 다 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 보기는 정확하게 무슨 형 보기? 문제 출제형 보기지? A 하는 장면은 이런 용도고 B 하는 장면은 저런 용도지 라는 식으로 정리하라는 얘기였고요. 자, 뭐 딱히 어려움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풀지 않을게요.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 자, 그리고 3번 문제의 의도를 잘 살펴줘. 이런 문제는 이 작품이면 내는 게 맞아. 국문에 대한 인물들의 생각을 추측하자. 월매는 이랬을 거고 성복록은 이랬을 거고 옥졸은 이랬을 거고 왕비는 이랬을 거고 자, 5번은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읽을 필요도 없어. 근데 이 문제의 출제 방식을 보라는 거야.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인물들의 심리까지 들여다봐달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거는 보통 뭐랑 헷갈리는 거냐면 자신의 판단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만 작품 속에서는 그 불쌍함이 자신이 불쌍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럼 불쌍하지 않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얘는 어려운데 막 신발도 미차게 뜯어져 있어요.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안 불쌍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런 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즉 다른 말로 무슨 얘기야? 근거 구절 명확하게 잡으라는 소리야. 알겠지? 자, 요것 좀 말씀드리면서 정을선 시간이 오래 걸렸어. 진짜. 보조자료를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어디 갔어? 50페이지부터 앞부분에 일부분 실어 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됐죠? 꼭 한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읽고 넘어가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보는 장면에 바로 윗장면과 바로 아랫장면도 바로 아랫장면도 있을 수가 없는데 바로 윗장면까지 연결된 지문도 같이 실려 있을 거야. 바로 윗장면 같이 연결해놔. 오케이? 선생님 시간 관계 때문에 다 못 읽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자, 삼선기로 넘어가 봅시다. 삼선기. 독특해요. 아주 독특한 작품이에요. 이건 뭐지?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이 삼선기거든? 삼선이에요. 세 명의 신선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의 이름은 이춘풍이에요. 아는 사람이잖아, 그지? 이춘풍전 알고 있을 거야. 참고로 원리가 알고 있는 이춘풍전에서 이춘풍은 병신이죠. 그죠? 자기 재산 믿고 평양에 가서 내가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올게 했는데 평양 기생에 꼬임에 빠져서 돈 가산탕진하잖아. 그때 이 춘풍이 아내가 나서서 비장으로 그 변장을 한 다음에 춘풍이 혼쭐 내주는 그런 이야기거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작품의 이춘풍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자, 보기를 먼저 읽고요. 정보를 좀 챙기도록 합시다. 4번 문제의 이야기와 연결을 하자. 4번 보기부터 먼저 읽자. 자, 먼저 갈게. 회절 소설은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죠. 오케이, 좋아요. 이 작품의 갈래는 여기다 쓰자. 회절 소설. 독특하지? 이런 말 처음 들어보지? 회절이 무슨 뜻이야? 회절. 꺾이다요. 맞아요. 정확한 설명입니다. 회는 훼손된다는 얘기고 전 절개야. 절개가 훼손됐다는 얘기는 절개를 지키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절개라고 하는 게 무슨 사랑하는 사람 그쪽이 아니고요. 자신의 뜻을 굽히다의 개념이야. 뜻을 굽힌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자, 뚜렷한 도덕관을 지닌 상층 남성. 누구? 이춘풍이. 아름답고 영리한 기녀. 참고로 미리 써놓을까요? 홍도화랑 여기다 쓰자. 홍도화랑 류지연. 이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모두 이춘풍을 좋아해. 둘이 한 마음으로 좋아해. 오케이? 그런 작품이야. 그래서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깨트리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속이는 자로서의 기녀가 상층 남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작품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 아니면 기녀의 신분을 감추고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경우로 나오는데요. 속임을 다랑하는 자로서의 상층 남성의 도덕적 신념은 타인의 의도가 작용해 깨뜨려지기도 하고 자신의 취약성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며 타인의 의도와 자신의 취약성이 함께 작용해 훼손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뭐 그냥 문제 출제형 보기라는 게 뻔히 보이시죠, 역시. 회절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자기의 신념이 무너질 때. 두 번째, 외부에서 건드려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함께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절의 결과로, 자, 이것만은 중요한 말이야. 상층 남성은 대부분 도덕적 위선이 드러나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회절의 결과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된다고. 그렇잖아? 뭐 큰 뜻을 품고 열심히 열공하겠다더니 지금 그래서 기생방 가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작품은 그게 아니야. 그러나 회절을 경험한 후 관념적 가치에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 삶에 대해 보다 유연한 인식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작품은요, 삼선기는요, 삶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연스럽게 작품의 주제의식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전체 줄거리 인물 3명 잘 봐두시고요. 이들을 돕는 존재. 참고로 그러면 이 작품도 파트 A랑 파트 B로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파트 A는 이 홍과 류가 이 이춘풍을 어떻게 쓰러뜨리는가의 과정.
결국에는 맨날 공부만 할 줄 알고 도학자의 길만 걷겠다고 다짐했던 이춘풍과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과정을 그린 거라면 두 번째 장면은 이 이춘풍이 아예 뭘로 바뀌냐면 자 여기선 쓰자. 이쪽에선 도학자였어. 도학자인데 더 이상 아니게 된 거야. 라면 여기서는 이춘풍이 도학자 아닌지 아닌 거 확정됐잖아. 아예 뭐가 되냐면 교방의 우두머리가 돼버려요. 갈 거면 끝까지 제대로 가자. 교방이 뭐냐면 기생스쿨이에요. 아예 자기가 기생을 기르는 어떤 SM을 만든 거지 쉽게 말하자면. 내가 SM의 수장이 될 거야. 내가 방시혁이 되도록 하자고. 됐죠? 평소 공부하는 사람이. 그리고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왜냐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기생들은 참고로 누구랑 노는 사람이거든? 양반들이랑 노는 사람이잖아. 내가 공부 좀 해봤거든. 그들의 니즈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큰지 높은지 알거든.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줘가지고 인기 대폭발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두 번째 시련이 나오게 되는 게 그 다음 얘기입니다. 자, 전체 스토리 한번 챙기러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보조자료 62페이지 읽어봅시다. 빠르게 갈게요. 보조자료 62페이지 고고싱. 자, 오른쪽 줄거리 갑니다. 도학자 이춘풍이 있습니다. 부유한 귀족 집안 자제고요. 동생들이 모두 뛰어난 외양과 학식을 지녔으나 이춘풍은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평을 받죠. 그러니까 집안이 도학자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 더 뛰어난 인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62페이지야. 오른쪽입니다. 다만 이춘풍은 종일 밥 먹기를 잊고 잠도 자지 않으며 학문에만 몰두하는 고리타분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가 좋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선생님도 이 경지까지는 못 가봐서.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은 있지.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 보통 그딴 식이야. 아니 그런 식이야. 미안해. 그런 식이야. 아니 그냥 선생님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았나? 지금 작년에 서울대 가는 친구는 어땠냐면 그냥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어. 내가 11시에 지나가다가 보면 공부하고 있고요. 오후 3시에 지나가다 보면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고요. 밤 9시 50분에 가도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보통 9시 50분이면 어떻게 되거든? 엉덩이가 들썩들썩 책장 정리하고 필통 정리하고 막 대부분 이러고 있거든? 근데 얘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하는 대부분의 조언은 지치지 말도록 하여라. 컨디션 관리 잘해라. 근데 자기는 쉰대. 잘 쉰대. 놀랍죠? 왜냐면 선생님이 이 친구가 쉬는 걸 본 적이 없거든? 자기는 잘 쉰대요. 모르지. 그래요. 아무튼 그런 친구야, 얘도. 자, 다만 그런 친구인데 번화한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심지어 벼슬조차도 안 나가고 아내가 있는데 정을 통하지도 않다가 후사를 걱정하는 처남의 말에 겨우겨우 아들 하나 듣는 거야. 나는 공부가 좋아요. 여자도 관심 없어요. 바깥 구경 관심 없어요. 됐죠?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이춘풍은 성묘를 하러 가는 길에 홍제원이라는 곳을 지나가. 이게 이 세 사람이 만나는 운명의 장소예요. 홍제원. 그래서 원래 제사 지내러 가는 길이었는데 활량이라고 하죠. 활량. 건달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활량들은 자신들에게 어휴 훌륭하신 양반이 나가시네. 우리한테도 사람 되는 도리 좀 알려주시려나 하면서 이제 태클 걸고 시비 거는 거죠. 시비터입니다. 그냥 보내주소 했는데 막 욕하고 막 술 먹이고 하면서 억지로 먹이니까 술도 마셔버렸거든. 근데 참고로 이춘풍은 술을 마셔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성이 없죠. 그죠? 금방 취해버립니다. 참고로 그때 때마침 기생 홍도화가 그 자리에 등장하여 이춘풍을 구해내게 되는데 참고로 이때 홍도화와 유지연은 원래 갑자기 그 이야기가 바뀌어요. 평안도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들인데 외모와 재주 그리고 학식이 뛰어난 그녀들은 평생의 반려자가 될 이상적인 남성을 구하기로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기생의身份을 자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길래 자기가 자기 기생심을 처분해버렸어. 그리고 한양으로 가서 남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지. 그래서 한양으로 가는 길에 무학재를 넘어서 홍제원에 이른 그녀들이 활량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다가 봉변에 빠진 이춘풍을 발견했고 이춘풍에게 한눈에 반한 그녀들은 일단 춘풍이를 구해서 갖다 놓습니다. 자, 다음 장면. 근데 이제 두 여자는 생각을 해보겠죠. 저런 스타일의 남자가 오빠 돈 많아? 이러면서 접근하면 안 돼. 안 먹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부터 접근해줘야 된다. 그래서 남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르침을 청하는 문화생으로 쫄래 따라다니면서 공부 좀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쫓아다녀요. 자, 홍영학과 류봉학. 홍영학과
류봉학. 자, 이거 왜 알려드리는 거냐면 혹시 이 작품이 나오면 뒤쪽에 학자 보이죠? 학자. 학자가 나왔을 때는 문화생으로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참고로 연기에 또 다른 데서 선녀로 변신도 하거든. 그렇습니다. 아, 끝자리가 학이구나 라고 했으면 지금 이거 문화생 모드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 이춘풍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홍과 류는 이춘풍을 스승으로 삼아 그의 문화상이 되기를 청하고 거절하지 못해서 그녀들을 받아들였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아유 이렇게 맨날 안에서만 공부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선생님 야외 수업해요. 야외 수업을 처음 신청하게 되죠. 그래? 근데 야외 치고는 좀 멀리 가죠. 평양까지 갑니다. 자, 근데 평양길을 떠나는데 평양을 이르러 다음 단락. 산수를 유람하던 그들은 대성산에 이르게 됐고 이때 홍과류는 잠깐만 개인 사정이 있다면서 자리를 비운 후에 선녀로 변장하여 등장합니다. 자, 이때 변장했을 때는 각각 이름을 하면 홍도, 벽도라고 불리워요. 세모 칠게요. 그러니까 도자 돌림이 나오면 이 두 사람이 선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평양은 원래 이렇게 뭐 상서로운 기운이 묻혀있는 그런 데고 막 기생들도 유명한 장소잖아. 그런 상태에서 선녀가 변신을 해가지고는 두 시비인 채랑과 채양의 도움을 받아 이춘풍을 속이게 되고 결국 이춘풍을 유혹해서 회절시킵니다. 그럼 뭐예요? 뭐랄까 뜨거운 밤을 보내고 막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춘풍이 아까 뭐 어떤 남자애라고? 여자에 관심 1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마누라가 있는데도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한 번에 넘어가 버린 거야. 자, 게임 끝났어요. 그리고 여치로 다시 돌아온 홍과 류는 이슬짓고 하면서 실은 그때 선녀들이 잠깐만 얘는 천년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걔들이네. 그쵸? 이슬짓고 하고 속았음을 알게 된 이춘풍은 결국엔 두 여인을 받아들여 인연을 맺게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보는 장면이 딱 여기 장면이에요. 됐죠? 다만 선생님이 지금 요 지문을 안 읽을 생각이거든. 대신 좀 딴 장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유는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이 작품이 어려운 이유는 있어. 한자어가 좀 많거든요. 한자어의 독해만 되고 나면 할만해져. 역으로 거꾸로 말하자면 알겠지? 그래서 한자어 독파하시면서 지문을 읽는데 방해되는 것들 지문은 아니오지 문제 푸는데 꼭 중요한 것들은 분명히 해석이 달려있을 테니까 그 녀석들 참고해서 주시면서 읽으시면 될 거고요. 자, 선생님이랑은 좀 딴 장면을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인연을 받았습니다.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춘풍은 마음을 바꾸죠. 나는 어정쩡한 건 싫어. 나는 도학자의 넘버원이 되고 싶었지만 이렇게 된 거 이왕이면 교방도 나 이제 노는 남자가 된 거지. 나는 이제 노는 남자가 됐으니까 끝내주게 놀아줘야 될 거 아니야. 끝장 보자 하면서 도학자의 삶을 버리고 홍과 류와 함께 평양에서 관서 제1루라고 하는 큰 교방을 운영하게 됩니다. 자, 이춘풍은 학식과 덕을 바탕으로 교방의 문화의 격을, 그러니까 클래스가 다른 걸 만들어 놓은 거지. 오, 그죠? 그래서 그냥 뭐랄까 웃으면서 떠들기만 하면 됐던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지식이 뿜어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사람들 즐겼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춘풍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더럽고 난잡한 짓을 못하게 되어서 이춘풍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수통인 노영철과 기생 심일청, 노영철, 심일청, 노영철, 심일청. 자, 전혀 다른 장면이야.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고 있지. 이쪽에는 대립구도. 오케이, 대립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춘풍인의 관서 제1루가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니까 모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또의 자제도련님을 꼬셔. 기생을 시켜서. 오케이? 권력을 얻은 그들은 노영철과 심일청은 두 사람은 이 세 사람이 평양지생들을 꼼짝 못하게 한다고 모함하고 특히 심일청은 옥경선이라는 이름으로 순사또의 자제를 유혹한 다음에 하게 되고 그녀에게 넘어간 순사또 자제는 노영철과 심일청이 일려준 계략대로 이춘풍에게 본관 사령인 곽석을 죽였다는 살인 누명까지 덮어씌웁니다. 결국 노영철의 참소 때문에 순사또는 이춘풍을 경상도 장기로 유배 보내고 홍과 류에게 벌을 주며 교방 폐쇄돼버렸고 결국에는 이 악역 두 사람은 큰 돈을 벌게 되죠. 자, 근데 다음 장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순사또는 또 다른 곳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고 순사또의 자제 없이 평양을 떠나게 됐지. 한순간에 믿고 있던 끈이 끊어져 버렸네. 얘들이
첩을 데리고 갈 리는 없잖아. 그죠? 이후 신임 사또인 홍상서가 새롭게 부임하게 되는데 홍상서요. 동그라미 쳐야지. 조력. 등장인물의 이름 정도는 알아두자. 홍상서가 등장하는데 홍상서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홍과 류는 놀이 중 귀양 갔던 이춘풍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를 박차버리고 다른 기생들 역시 홍과 류를 따라가 버려 놀이는 난장판이 됩니다. 자, 원래 여기서 소인배라면 화내야지. 자, 봐봐. 사또가 부임했어. 그래서 나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갖 유명한 기생들이 다 와가지고 하하 하면서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앞에서는 막 무대가 펼쳐지고 있고 옆에서는 내 술 따라주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이춘풍 어르신이 돌아오신답니다. 유배가 풀렸답니다. 와우! 다 나가버린 거야. 열받아야지. 근데 얘는 뭐야 이건?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홍과 류의 시비인 채란과 채양이 신임사또에게 이춘풍의 억울함을 고하게 됩니다. 이춘풍의 무고함을 짐작한 신임사또는 재판을 열어 이춘풍과 홍류 그리고 채란 채양까지를 벌한 척하며 그들을 데리고 다른 기생들과 함께 반월도라는 섬으로 데리고 가서 놀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쁜 놈 두 녀석 역시 반월도로 보내서 그치? 한번 만나봐. 보고 싶어 하던데 이렇게 되겠지? 둘을 만나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용서한 후 함께 대동제 놀이가 펼쳐지고 마지막으로는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쫓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숨어버린 다음에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을 삼선이라고 부르더라 라고 하면서 작품이 끝나 있죠. 되셨죠? 자, 요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보조자료로 갈게. 자, 그냥 읽으세요. 우리가 보는 장면은 그냥 회절하는 장면 그 자체야. 실은 저희가요 당신을 속였습니다. 죄송해요 했더니 이춘풍이 막 고민을 해요. 야, 씨,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할래? 했더니 아이고 미안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 양반 어른층께서 저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을 하겠으며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야,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니들이랑 결혼할게. 그리고 우리 끝내주게 놀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작품이 전반 후반부가 시작되는 건데 넘어가고요. 자, 보조자료에서 호로로록 넘어가서 여기 좀 챙겨볼까? 보조자료 75페이지요. 선생님 지금 페이지가 꺼지려고 하거든. 잠깐만요. 그래도 아이패드 어저께 뉴스를 봤거든? 아이패드 평균 얼마나 쓰시나요? 했더니 3년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 일반적으로 3년이 넘어가면 바꾼다. 바꾸는 시기가 언제냐? 3년 정도를 쓴다. 그래서 뉴스의 내용이 요즘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쓰는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6년째 쓰는데. 근데 아픈 건 아파. 나도 마음이 아파. 아무튼 간에. 켜졌냐? 됐다. 오케이. 충전된다. 가자. 필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오른쪽 챕터를 읽겠습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순사또가 다른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아들과 함께 평양을 떠나버렸고 이후 신임사또가 부상장하는데 그는 홍류의 시비, 채랑과 채양의 말을 듣고 이춘풍의 억울한 사연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임사또는 이춘풍의 등에 벌을 풀어주려고 일종의 거짓 재판을 열게 돼요. 또 재판 얘기가 튀어나오죠. 오케이. 자, 약간 독특한 결말이야. 약간 뭐랄까 드라마 결말 같은 느낌이거든. 보세요. 사또가 분부하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맞으니까 지난번에 전관 사또가 유배를 보냈던 것도 맞긴 하거든. 근데 그 상황 처리가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 야, 재판 좀 다시 재심 청구해보자 하면서 또 부른 거야. 또 꿀 안 쳤지. 그리고 당연히 이들의 입장에서 뭐야 이건 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사또가 분부합니다. 야, 그만한 죄로 그렇다고 죽이기야 좀 과하고 유배를 보내는 게 어때? 하니까 비장, 그러니까 그 수행비서관 같은 느낌이야. 비장이 말합니다. 마땅할 듯하옵니다. 사또는 이에 비장 등을 불러서 분부를 하죠. 야, 일단은 배 큰 걸로 세척, 유람선 레벨로 준비를 좀 해봐. 오케이? 그리고 그 안에다가는 물건과 술과 안주를 잔뜩 준비하고 1등 명기 30명 추리고 그거 전부 다 세팅 다 끝내고 막 나팔이랑 등불이랑 다 준비한 다음에 폭죽도 준비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연광정 앞으로 대령해 라고 준비를 딱 해놨어. 그리고 나서 연광정에 들어가니 이미 황혼이 됐습니다. 막 여기저기 막 줄불이 막 아름다운 지경이에요. 다 넘어가고 사또가 분부하죠. 야, 비장을 준비하라. 아까 하옥한 죄인 5명 올려. 하면서 이제 판결이 들어갑니다. 긴 대답 소리에 천둥치듯 하는 가운데 오인을 끌고 와 연광정 아래 꿀리고 분부하셔. 말씀하시길, 너희들 최상의 알맞기로 먼 곳으로 유배를 결정하였으니 바삐 출발하되 유배지를 어디로 정할꼬? 오늘이 4월 8일이니 상현 즉 반달 아니냐? 저 모양이 반달이 분병하니 반월도가 딱 좋겠구나. 너희들 반월도 가자. 오늘은 반월이 있었으니까. 근데 반월도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게 아닐걸. 봐봐. 여기서 반월도가 몇 천리 정도 되니 질문의 베이스가 몇 천리라고 물어봤지. 참고로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인데 몇 천리라고 물어봤더니 비장이 사토의 뜻을 벌써 알아듣고 1500리 올시다. 아, 1000리면 400km야. 알지? 오케이. 하면 한 600km 정도 나오는 거겠네. 600km 정도 멀리 떨어졌습니다. 야, 멀기도 하다. 야야야, 또 다른 비장 좀 불러와봐. 아까 분부한 거 준비 다 했어? 예, 대령했습니다. 그럼 아까 분부한 게 뭐였는데? 유람선 세척에다가 명기들 30명 모아놓고 술과 음식을 장만해놓고 폭죽 준비해놓은 그 세팅된 배 있잖아. 자, 사또가 분부하죠. 다음 페이지. 이춘풍 등 오인은 너희들 들어라. 10분 짐작하고 일변 아껴 중죄를 경벌로 줄여주니 부디 개과천선하라 라고 하면서 이 5명에게 번쩍번쩍 아름다운 비단도 한 발씩 주시고 각각 이춘풍은 퉁소로 칼을 씌우고 퉁소를 줬다는 얘기잖아. 이거 너 칼 채우는 거야 하면서 퉁소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너는 칼 채우는 거 하면서 검은 거, 너는 칼 채우는 거 하면서 해금을 주는 거죠. 가서 뭐 하는 얘기야? 놀라는 얘기죠.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30명 기생들에게는 야, 니들이 죄인을 유배할 때 그 압송 담당자야. 이제부터 각별히 잘 데려가라. 같이 놀아달라는 얘기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바삐 출발하라 하니까 오이는 천만 의회의 황혼 감축함을 이기지 못하여 배에 올라 영광정을 향해서 백배 사례하고 떠났는데 30명 기생이 일시에 노래를 부르고 막 악기들이 연주되니까 거기서 막 천상이 따로 없겠구나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됐죠?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쫙 해결되고 사이다가 빵 터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장면 선정 이유도 설명이 돼 있을 테니까 봐봐. 요거 되게 중요한 말씀을 잘 하신 거야, 이거는. 봐봐. 전반부는 회절, 후반부는 교방의 우두머리가 됐다가 모함받다 쫓겨났다가 다시 신선처럼 사는 얘기까지가 나오는데 전반부와 후반부의 서사의 중심이 되는 회절 모티브 하나, 재판 모티브 하나 가지고 와서 또 비교하는 문장 되게 참 좋다. 예상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길 바라는 차원에서 선생님이랑 요 부분만 일부러 거꾸로 한번 읽어봤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3선기까지 끝냈고요. 참고로 지금 마지막 작품으로 11번 무심자 참고로 요 녀석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 독서 지문을 좀 먼저 할게요. 우리 오늘 이번 주에는 독서 지문 5번 챕터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 인문 5번 하고 나서 뒤쪽에 시간이 허락해주면 이거 마지막 한 작품까지만 더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케이? 잠깐만 쉬어가겠습니다.